파트너십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SDG 17번 세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SES 뉴스 코리아의 문이나 수입니다. 본 강연에서는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의 최동진 소장님께서 강연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 기후변화 행동연구소는 기후변화 정보를 시민들과 나누며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009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 연구소입니다. 수장님께서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물 분야, 그리고 녹색 ODA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녹색 ODA와 기후 환경 분야 개발 협력에 대해 강의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녹색 ODA는 환경에 대한 투자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는 개발과 환경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 협력의 대안으로 제안되었는데요. 녹색 ODA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으니 관련 강의 내용이 더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또한 HLPF의 코어 SDGs에서 SDG 17번인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은 매년 포함되는 만큼 오늘 연사님의 강연이 더 기대가 됩니다. 독립적이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구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 최동진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연사님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같이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주로 이제 녹색 ODA 기후 변화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을 미리 사전 질의응답을 주셨는데 되게 좀 수준 높은 얘기를 많이 질문해 주셔가지고 그 얘기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제법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좀 최대한 짧게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제가 화면을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기후변화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해법과 관련해서 이제 녹색 ODA,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질문을 보니까 제가 앞부분에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이미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가능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반기문 총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제 파리 협정에서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195개 6개 국가들이 같이 결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또 제프리 삭스 교수는 이제 이러한 과업들이 여러분 세대의 챌린지다, 도전이고 과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저는 특히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러한 문제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책임, 사실은 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세대가 우리 세대인데 그 문제 해결을 청년들이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어, 마음이 무겁고 우리 책임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뭐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뭐 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책임들, 우리 세대의 책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거를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음, 풀어가는 이런 이제 고민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좀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그 아제르바이잔 그 바쿠에서 캅 29 회의가 열리는 건 잘 아시죠? 그런데 거기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최근에 이제 그 여러 발표를 했는데 카본 브리프라는 데서도 그렇고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고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이제 반 총장님이 얘기했던 1.5도 그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가 넘어서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 기관들의 발표를 보면은 아마 2024년이 그 1.5도를 넘는 첫 해가 될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기관들이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1.5도 2024년 한 해가 1.5도가 넘었다고 해가지고 파리협정에서 제기한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 이하로 줄이자는 이런 목표가 이제 깨진 건 아닙니다. 기후변화를 얘기할 때 이제 전체 1.5도 이하로 줄이자는 거는
어느 한 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30년 정도의 평균을 얘기하기 때문에 뭐 특히 최근에는 그 엘니뇨 그다음에 라니냐 영향 때문에 작년 올해는 좀 과도하게 좀 높은 경향도 있긴 하지만은 어떻든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1.5도를 올 한 해가 넘는 올 한 해 넘는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조금 우리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런 사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후하고 관련해서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심각성, 기후변화의 심각성, 그리고 절박성 이런 것들이 제일 우리가 크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워밍 스트라이프라는 거죠. 지구 온난화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인데 산업화 이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이제 지구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림이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대가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젊은 세대들한테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고 문제를 넘기고 있다는 이런 이제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IPCC에서 이제 발간한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그림은. 그러니까 제가 1960년대생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얼마 살지를 모르지만은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를 크게 넘지 않은 조건에서 대부분 제 인생을 마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에 태어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2090년이 되면 70세, 2100년이 되면 80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대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이제 1.5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C가 된 조건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조건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세대별로 어, 어떤 이제 기후 조건에서 기온 조건에서 사는가를 좀 나타내는 그림인데 지금 뭐 지구 평균 기온이 4도가 오르면 어떻게 되고 6도가 오르면 어떻게 되고 한다는 얘기를 여러 기관들이 많이 발표를 하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 환경부에서 발표한 지구 온도가 4도씨가 오르면 남극 빙하가 붕괴되고 지중해 같은 경우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을 겪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세대별로 그 인생을 사는 저 밑에 붉은색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2022년까지의 우리 삶이고 그 이후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릴수록 점점 가혹한 환경에서 이제 살게 된다는 게 이제 기후 관련돼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조금 이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슈가 이렇게 이제 절박하게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 선을 거의 이제 넘어서고 있다고 보는데 기후위기 대응이 늦은 건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이 또 큰 관심인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2년 전에 파키스탄에서 이제 생겼던 기후 재난인데 파키스탄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국토의 3분의 1이 다 잠겨 버렸어요. 뭐 근데 이러한 기후 재난이 예전에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생기는 뉴스였는데 지금은 한 해만 해도 매달 세계 곳곳에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뭐 그래서 뭐 지금 추세로 보면 기후변화 대응을 늦추고 해결하기보다는 계속 더 가속화되는 여러 나라들의 이제 산업이나 경제 활동을 보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여러 이제 사건들, 재난들이 생기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이제 이건 클라이밋이라고 이렇게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이제 4년, 5년밖에 안 남았다. 10년, 14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흔히 이 기한이라는 게 15년이 지나면 지구가 멸망하거나 14년이 지나면 전 세계가 인간이 살 수 없게 되는 이런 세상이 된다. 이런 의미 한도는 아니고 어,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5년이라는 거는 1.5도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인간의 노력으로 낮출 수 있는 시한을 얘기하고 이제 그걸 넘어서 오른쪽 14년이라는 거는 1.5도씨는 안 되지만 2.0도씨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시간 타임 리밋을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산업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계속한다면 5년 안에 1.5도는 넘어버린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14년 안에는 2도를 넘는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를 매년 얼마나 배출하는가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따지는 거고, 그리고 이런 타임 5년 안에 이제 5년이 지나면 인간이 선수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때가 1.5도가 넘어버리면 여러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티핑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열 몇 가지 티핑 포인트들. 예를 들어서 이제 시베리아 북극에 영구 동토층이 있는데 영구 동토층이 녹아버리면 그 밑에 있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이제 대기 중으로 분출이 되면서 메탄이 분출되면서 그게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인간들이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더라도 이제 지구 전체의 자연적인 이제 현상에 의해서 계속 포지티브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메탄이 온실가스를 높이고 늘리고 그게 이제 지구 기온을 상승시키고 그 결과로 다시 이제 빙하가 더 많이 녹게 되는 이런 이제 지구의 자체적인 작용이나 그 이제 질서에 의해 가지고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이런 시기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시기가 돼버린다 해서 4년, 14년, 아까 5년, 14년 이런 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세대들, 그다음에 모든 국가들이 이런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같이 파리 협정에서 결의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지금 계속 뭐랄까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유 중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불평등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했듯이 아까 그 제프리 sak스 얘기를 제가 인용을 했듯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다른 거죠. 가해자들은 우리 세대들, 그러니까 저는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우리 세대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화석 문명의 혜택을 받고 충분히 경제 산업화 사회의 성과를 최대한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생겼던 온난화 문제나 기후변화의 피해 문제는 우리는 별로 우리 세대는 가해자거나 원인자인 우리 세대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 다른 지금의 젊은 세대들 태어날 세대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보면은 선진국들이 그동안 이제 그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을 했는데 그 피해는 정작 그 피해는 선진국들한테 가지 않고 대부분 이제 가난한 나라들, 개발도상국들, 그 책임이 없는 나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죠. 이런 이제 불평등이 어, 지금 기후 대응하고 관련된 가장 큰 도전이고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나 원인자가 이제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큰 책임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임을 분담하고 할당하고 책임이 있고 역량이 있는 나라들 그다음에 개인들 계층들의 책임을 촉구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좀 하게 하는 게 기후변화 측면에서나 아니 국제개발협력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업 생산성이 어떻게 변할 건가 이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한 분야의 예시일 뿐인데 기후변화가 쭉 진행이 되긴 하지만 그 피해가 모든 나라에 동등하게 한꺼번에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나라들은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생산성이 더 증가하고 농업 이 그림에서처럼 시베리아 같은 데는 얼음으로 덮여 있던 데가 농사를 할 수 있게 농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생산성이 증가하기도 하고 기온이 따뜻해져서 사람이 살기 더 좋은 조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나라들은 좀 심각하게 더 어려워지고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버린 나라들이 있고 해서 이런 이제 공간적인 불균형이 그 기후변화 영향이라는 거는 이렇게 공간적으로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그 피해를 입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적도 인근에 어, 가장 뜨거운 지역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지역들 국가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기후 관련해서는 이런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비슷한 그림들입니다.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그림은 온난화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면은 2100년에 지금 같은 한 4도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저 그 캐나다나 뭐 러시아나 쪽의 나라들은 오히려 이제 GDP나 경제 쪽으로 좀 유리하게 되고 다른 나라들,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나라들은 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되는 게 이제 그 계속 쟁점되고 있는 것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누가 해야 되나. 돈도 가난한 나라들, 피해만 보는 나라들이 노력해가지고는 위기가 없다. 그래서 국제적인 선진국들, 책임 있는 선진국들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분담하고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국제개발 협력들 그리고 소위 ODA 쪽에 제일 지금 핵심인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세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하고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세대들은 저 같은 세대들이고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이제 청년들이나 이제 젊은 세대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청년들이 해결해야 되는 도전이 이런 식의 시각보다는 기성세대들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들이고 기존의 산업들 그다음에 그 경제의 그 주체 책임져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한 논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제협력 ODA 쪽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 누적적인 책임, 현재의 책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산업화부터 지금까지 어느 나라들이 가장 지구 온난화에 큰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거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국가들이겠죠. 그리고 현재의 책임은 아마 중국이 가장 온실가스 배출 많이 하니까 이런 나라들일 거고 우리나라도 현재 누적 책임 많지 않지만 현재의 책임에서는 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은 예,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국가의 영토를 다시 그려본 겁니다. 우리나라가 꽤 크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1인당 배출량으로 따져도 우리나라는 한 12.1톤 정도 1인당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나 여러분 개인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산업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비슷한 얘기인데 선진국들 G20, OECD 이런 나라들이 책임이 많다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배출 책임에 있어서도 또 최근에 이제 중국을 비난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조업을 하고 수출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거를 소비하는 건 또 선진국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온실가스 배출할 때 그 나라에서 직접 배출하는 거 말고 이제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이런 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기성세대하고 우리 세대 얘기했듯이 우리가 ODA나 국제협력을 접근할 잘 사는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들을 도와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이제 온실가스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제 통계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ODA의 수혜국이죠. 국제개발협력의 이제 수원국들은 보시다시피 숫자로 보시다시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따지면은 아주 낮습니다.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고. 그리고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잘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배출량들이 아주 많은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 나라들하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협력이라는 건 ODA라는 건 못 사는 나라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책임이 있는 나라가 그 책임과 의무를 하는 이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있어가지고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뭐 SDSN에서 SDG가 주요한 이슈였는데 앞으로는 국제 협력에서 아마 기후 위기 대응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일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기를 나눌 때 국제개발 협력 시기를 나눌 때 2000년에서 2015년까지를 밀레니엄 개발 목표라고 그러고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그래서 MDG라고 그랬었죠. 이때는 빈곤 탈피가 가장 큰 이슈였고 2015년부터 2030년까지는 지속가능 발전이 키워드였죠. 그리고 아직 이제 2030년 이후 과제는 이제부터 논의가 시작될 텐데 뭐 기후위기가 가장 큰 국제협력도 마찬가지고 ODA도 마찬가지고 국가 내부의 정책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의 주제가 이제 SDG 17이니까 파트너십이니까 어, 국제개발 협력을 위한 각 나라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92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을 했고 97년에 교토의정서 그다음에 2015년에 파리 협정을 체결을 했죠. 그리고 92년에 아까 나중에 보니까 질문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92년에 기후변화 협약을 하면서 나라들을 몇 개로 분류를 했어요. 예, 안엑스 1 해당 국가, 안엑스 2 그러니까 부속서 1 국가, 2 국가. 그래서 선진국들, 개도국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재원이나 책임을 분담해야 되는 나라들로 좀 구분을 했었습니다. 이 구분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92년 구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쭉 어, 환경과 기후에 관한 그다음 국제발 협력과 관련된 논의가 좀 활발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매년 열리는 캅이 가장 국제개발 협력에 가장 큰 관심사를 갖는 이제 국제적인 협력이나 회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파리 협정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국제협력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전에 97년 교토의정서 시기에는 주로 이제 감축 목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진국들한테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국제적인 지구 온도 감축을 하기 위한 목표나 이런 건 없었고, 그리고 의무사항은 아니었죠. 그리고 상당히 그몇 개의 선진국들한테만 책임을 부과했었는데 파리 협정은 구체적인 목표를 2도씨 목표, 1.5도씨 목표를 정하고 가장 중요한 게 모든 당사 선진국들만 뿐만 아니고 이제 개도국들도 다 가치 감축 의무를 지니게 되는 이런 협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상향식이죠. 모든 국가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들을 계속 지키도록 하는 이런 이제 협약인데 이 교토에서도 가장 이제 교토가 큰 영향을 이제 못 미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요한 당사국들이 여기에 합의할 거부하고 좀 미국 같은 나라가 그리고 이제 지금도 트럼프가 이제 이번에 당선되면서 자기 취임하자마자 파리 협정을 바로 탈퇴하겠다 그래서 지금 기후 변화 관련해서 큰 이제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파리 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국가들이 책임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계속 국제 협력 논의들은 이제 로스 앤 데미지라고 손실과 이제 피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선진국들이 분담을 하는가 큰 이슈고 2016년에 선진국들이 매년 1,000억 달러를 기후 재원을 조성을 하자. 그래서 개도국을 지원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2020년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자 했는데 뭐 그 달성을 좀 못했고요. 아마 2025년 정도야 막 그런 정도 수준에 도달을 했고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어, 손실과 피해 기금을 별도로 만들자. 그래서 개도국 같은 경우는 그 재원이 한 6조 달러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 재원이 한 1조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선진국들이 분담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결부해서 이제 우리 ODA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ODA 자금들 그리고 그거하고 별도로 기후 재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게 국제개발 협력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쪽 활동 분야 그다음에 그 이제 사업 분야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아주 커지고 있는 거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ODA 분야 그다음에 기후변화 관련된 이제 국제협력 분야가 커지고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논의가 되는 게 이 얘기는 나중에 질문하고 결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린워싱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얘기인데 이런 노력들이 좀 얼마나 잘 되고 진지하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주요한 이슈입니다. 뭐 파리 협정에 6조, 뭐 13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요한 것들이고요. 이 그림은 이제 여러 나라들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어떻게 약속을 정하고 있는가 했던 이런 약속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국제개발협력은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책임 있는 선진국들이 재원을 얼마나 분담을 하는가, 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관심과 협상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효과 있게 실제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 지구 온난화에 좀 긍정적 좀 효과를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이제 관점인 거죠.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그러는 거고 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넘어가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이게 온실가스 감축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에 비해서 40% 줄이고 50년까지는 넷제로라고 그러죠. 흡수하는 거하고 배출하는 거를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 결국은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산업과 경제를 바꿔야 되고 에너지를 전환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이 국가적으로는 크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목표도 좀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산업 부분에서 잘 줄이지 못한 거를 최근 정부에서 정책을 바꾸면서 그걸 어디다 다 넘겼냐면 국제협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못 줄이는 거를 개도국에서 줄이겠다 해서 국제감축 분야에 보시면은 3,700만 톤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 줄여가지고 인정을 받겠다. 이런 이제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ODA 분야, 그다음에 국제협력 분야에 최대한 이제 재원을 많이 대서 거기에서 온실가스를 줄여보겠다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이제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국외 감축 사업이라고 합니다. 국제 감축이라고 그러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개도국에서 태양광을 깔아주고 뭐 쿡스토브를 설치해주고 이러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했으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기여한 걸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인정하는 사업들이 뭐 전에도 가능했었는데 CDM 형태로 많이 진행됐는데 지금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 파리협정 EU 체제에서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토 체제 하에서 파리협정 이전에는 개도국이 감축 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 기술을 적용하고 거기에서 감축량을 좀 확보를 하면 그걸 우리나라 걸로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파리협정에서 정한 이제 SDM이라고 그러는데 SD 메커니즘에서는 개도국도 책임을 같이 지게 돼 있어요. 온실가스 감축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고 그 성과를 가져오면 그 나라는 그만큼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그것들을 개도국이 인정을 주었는데 이거를 못 가져가게 하고 지금은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 감축이라고 내세웠던 것들이 쉽지 않다. 그리고 각 두 나라들이 합의를 해야 되고 그것들을 그 이제 감수를 하고 개도국들이 용인을 해야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ODA나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국제감축에서 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국외감축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이건 아마 배포된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린워싱과 탄소 상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ODA도 마찬가지고
어, 그린워싱이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이제 실제로는 환경 친화적이지 않으면서 포장만 이제 환경 친화적이도록 홍보하고 이러는 것들이죠. 국제개발협력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린워싱보다는 탄소 상쇄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카본 옵셋. 그러니까 내가 못 줄이는 거를 돈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투자해서 줄이고 그걸 인정받겠다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국제적으로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리고 그 책임도 실제로는 잘 하지 않으면서 마치 한 것처럼 예, 이제 홍보하고 포장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협력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정도 투자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홍보는 하는데 그만큼 얻었느냐 하는 거고 기후와 관련해서는 그만큼 그 온실가스를 줄였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고 그것들을 제대로 이제 검증하고 판단하고 보고하는 것들이 또 한 중요한 분야입니다. 우리 그 정책적인 그 관심이나 연구나 이제 뭐죠 협력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적으로는 뭐 마크, 환경 마크나 이제 기후 마크에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평가하기 위한 이런 툴들이 마련돼 있고 그리고 지금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파리 협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지침들을 조금 지금의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그린워싱이나 실제 효과가 없는 사업이 아니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건가, 어떻게 검증을 할 건가, 조사를 할 건가, 평가를 할 건가 하는 것들이 주요한 관심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고요. 이 정도까지가 오늘 제가 이제 기후변화 그다음에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아마 이제 채팅방에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을 대답을 할 텐데 미리 질의응답을 한 세 개 정도 주셨어요. 네 개 정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그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전 질의응답 내용들이 그 제가 수준 높은 질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개발도상국에서 기후기술을 적용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한 사례나 효과적인 전략이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기후 난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이슈죠, 앞으로.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물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캅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기후재원 관련된 공여국, 우리나라는 의무 공여국이 아닌데도 열심히 뭐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외교부에서 자랑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 사업에서 친환경 사업 확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 기후 기술을 그거와 관련된 기후 기술 적용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고 이를 극복한 사례나 효과적인 전략이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거는 기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잘 적용했거나 좀 우리가 가진 기술들을 가지고 개도국을 지원하고 돕는다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문화, 그다음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 양식 이런 것들하고 맞지 않으면은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큰 인프라를 쌓을 때.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환경사회 세이프가드라고 그래요. 이게 이 사업들이 개발도상국에 얼마나 수용성이 있는가, 그 나라의 주민들, 사람들의 삶을 좀 예,
파괴하거나 좀 거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이런 장치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 체제를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MRV라고 그러죠. 메저먼트 리포트 베리피케이션에서 그걸 측정하고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걸 보고하고 검증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개도국에 주면서 우리가 좋은 방식이라고 내가 경험했던 걸 그냥 일방적으로 갖다 주는 방식이 아니고 그 개도국의 상황에 맞게 그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좀그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좀 현지화시키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는 뭐 지금 시간 때문에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키워드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난민 문제가 가장 큰 이슈죠. 근데 공식적으로 보면은 기후 난민은 없습니다. 국제법상. 그런데 난민들 같은 경우는 다 기후 변화하고 연관돼 있죠. 그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의 이제 그 유럽 이민자들 보거나 남미의 나라들을 보면은 이제 당사자들은 그 부분적으로는 기후 영향도 있지만 가난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이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 전문가들 그다음에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이게 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것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 지금 국제법상 난민으로는 그 얘기가 많이 난민으로 규정이 안 돼서 그 기후 난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이런 정책은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그거 비슷한 이제 국가 내의 이주민들 그다음에 난민이라는 형태 말고 기후 이주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기후 이주민이나 환경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 간의 난민도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 국가 내에 이제 그 지역마다 이제 기후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주하게 되는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 내에서 국내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한 2억이 넘을 거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기후난민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이라는 것들은 그 국제적인 협력들 지원도 필요하지만은 국내에서 이제 잘 수용하고 또 정착시키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논의입니다. 어. 그리고 반도체 워싱 문제는 그 워싱이라는 거는 반도체 핑계 대고 실제로는 예, 조금 환경이나 기후에 영향이 좋지 않은 사업들을 하는 거를 이제 그 그린워싱 이런 얘기하는데 반도체 워싱도 비슷한 형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업이 수도권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물하고 전기를 워낙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기후나 환경을 하는 사람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제 수도권 안에 물 문제로 따지면은 이제 서울 인근에 한 200만 명, 대구 정도의 규모의 도시가 새로 생긴다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전기 사용량은 그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전략 사업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온실가스 배출하는 원인이 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데 이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면 이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전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장은 100% 아리백을 대부분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발전 시스템 자체가 석유, 석탄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개인 기업들 노력보다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이 아주 중요한 핵심 이슈고요. 물 문제도 비슷합니다. 물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물 전문가라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너무 수도권으로 사업체를 좀 집중시키는 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술적으로도 노력을 하기 위해서 기업마다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질문해 주신 게 이거는 최근에 어디 외교부인가 기후대상가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기후재원 공여국으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으로 재원을 출연을 해서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건데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무가 없는 나라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2년에 국가들을 분류한 거죠. 그때 우리나라는 개도국이었죠. 한 30년 전이었으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얼마 안 됐었죠. 그때 분류로 이제 여러분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부속서 투 국가입니다. 그 안엑스 투 국가들이고 이 나라들 24개 선진국들만 의무 부여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수준에서 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원을 ODA도 마찬가지고 기후재원을 출연하는 게 당연하고 그 정도 의무를 하고 있다고 거기에 그 정도로 충분히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분류를 이제 92년에 분류를 가지고 우리는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뭐 국제 협력 관련한 지원은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정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국제 협력이나 ODA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들어가지고는 거의 뭐 2배 가까이 ODA 예산을 뭐 R&D 예산은 탁 깎아가지고 이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ODA 쪽은 엄청나게 증원을 해서 이쪽 관련해서는 이제 평가를 좀 높게 받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문이 있으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STSN 뉴스코리아의 임지희 팀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기후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는 책임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과 책임 회피로 인해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에 중립 수혜국 도입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번은 중립 수혜국이 도입될 경우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지 또는 책임을 회피하게 될지 여쭤보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소장님께서는 기후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책임성을 포기하더라도 재원 마련이 시급할지 혹은 재원 마련이 늦더라도 책임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 중립수혜국이라는 거는 아까 24개국 92년에 이제 그 협약 당시에 그 부속서 투국가라고 했던 소위 선진국들 그 당시 30년 전에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만 이제 재원 분담 의무가 예,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립수혜국이라는 거는 24국 개국 안에 30년 전에 정한 1992년에 정한 선진국 24개국 안에 들지 않은 나라들한테도 재원 분담을 시키자. 뭐 이런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 확대하는 건 맞는데 그거를 말씀하셨듯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 못 되겠으니까 좀 분담을 하자. 이런 게 이제 주요한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회피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나라를 늘리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라도 늘리고 전체 재원 규모도 늘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2016년에 얘기했던 연간 1,000억 달러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고 지금은 이제 매년 그 6조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중에 이제 공적 자금이 한 1조 달러 필요하다고 하는데 계속 그 전체 그뭐 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원 조달 규모를 늘려야 되고 그거를 이제 몇 개 국가가 다 분담할 수 없으니까 그걸 분담할 수 있는 나라들도 이제 더 늘려야 되겠죠. 그 표현을 이제 중립수혜국으로 하는가 예, 이거는 좀 잘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역사적 책임, 그다음에 현재의 책임으로 따져가지고 분담을 할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용어보다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중립 수혜국 얘기하셨던 거 하고
네, 두 아, 번째로는 책임에 네, 강점을 두느냐, 재원 네, 조달에 맞습니다. 강점을 두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책임이 곧 재원 조달, 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지. 책임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재원 조달 책임을 안 하고 말로 한다는 건가? 다른 기술로 한다는 건가? 그래서 그 두 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결국 책임이라는 거는 그 그만큼의 이제 재원을 분담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제 다른 온실가스 감축 책임이나 다른 여러 가지 그 수단을 위한 그 뭐 수단을 통한 이제 책임 분담이 있기는 하겠지만 가장 책임 분담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수단은 재원 분담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질문 주신 게 WTO나 WHO 같은 다른 국제기구와 환경적 협약을 일관되게 조율하지 못해 문제 대응이 파편화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할 제한과 자금 부족, 제도적 지위 문제로 인해 환경 관련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답니다. 이를 위해 세계환경기구를 신설하자는 개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국제개발 협력이 좀 파편화돼 있다. 그래서 각 일본 같은 경우는 국제협력 ODA가 그 자이카라는 이런 기구의 유상 원조, 무상 원조 이렇게 다 통합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이카 따로 있고 그다음에 EDCF가 따로 있고 또 이제 각 부처, 기재부, 환경부 이런 부처들이 또 별도로 하는 개발 협력들이 다 따로 있어가지고 하나 사업을 하는데 이게 중복이 되는지 또 서로 그 갈등이 되는지 이런 거가 조정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ODA를 좀그 전체를 조율하고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한 10년 이상 계속 되고 있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국제적인 이제 개발 협력에서도 이런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의는 상당히 좀 약간 뭐 어느 하나의 단일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하나의 좀 아닐 거고 그또 그 기구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또 복잡할 수가 있어서 이거 조율하고 그 뭐죠 조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다각도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을 충분히 더 하고 그러면서도 뭐 이제 세계 환경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나 그러니까 뭔가 좀 서로 얘기가 안 된다고 우리끼리도 소통이 안 된다고 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그걸 조정하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최적의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 구상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서로 얘기 안 되니까 뭐 누구 한 명이 책임지고 해보자 아니면 좀 협의 기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러니까 국내 국제적으로 다 얘기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하나의 아닌 거고 평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뭐 협력들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도 기관 간의 소통, 협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수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로 질문 하나만 더 예. 받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전에 질문해 주신 걸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녹색 OD의 효과적인 활용과 지원 순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녹색 ODA 효과적인 활용은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전체 ODA 중에서 개발협력 재원 중에서 환경이나 기후 분야를 이제 확대시키는 확대하고 강화하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방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녹색 ODA 분야가 기후환경 분야가 전체 ODA 재원 중에 20%다. 그러면 그걸 조금 더 늘리는 이런 것들 하고 또 그다음에 하나의 분야로 지금 범분야 비슷하게 환경 같은 거 돼 있는데 기후 환경 문제가 뭐 이제 크로스커팅 분야인데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하는 이런 분야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모든 사업에 다그 기후 요소나 환경 요소가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후 사업이다 해서 별도로 기후 협력 사업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이제
모든 인프라 사업들, 다른 교통이건 농업이건 다른 분야 사업들이 다 기후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주요한 ODA 사업들을 기후 사업, 환경 사업으로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고, 그게 이제 그 ODA 녹색화, 주류화 뭐 이런 거라고 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배분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그 분야 사업들을, 그러니까 ODA 사업 녹색화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후 주류화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색 ODA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특히 ODA 관련해서는 기후 분야에 이제 KCOC라는 100몇 개 단체가 모여 있는 이제 파트너십 기관이 있고, 또 다른 논의 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은 개별 단체들에 대해서 좀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이제 수단이긴 하겠지만, 그런 전체적으로 그 같이 파트너십을 하기 위한, 아까 공동기구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 민관 협력 기관들 중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정부에서도 국제기구에서 워낙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NGO나 민간들하고 대화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할 수 없이 많이 하고 이제 국제적인 요구 때문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민간 협력이나 민간 파트너십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횡설수설 했는데 잘 진지하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희 오늘 강연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히나 모든 분야에 기후 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제 기억에 깊게 남는데요. 이번에 학생들이 ODA와 기후 환경 분야 개발 협력에 대해서 더 배우고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수장님께 마지막으로 많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감사합니다. 회사 뵙기를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